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0대 중반의 할머니예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공부는 평생 하는 거라고요. 학문적인 탐구도 있겠지만 어떤 분야든 배워가는 모든 과정이 깊이 있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겠죠.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까지 그만큼 오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에 어떤 분야든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만큼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기꾼은 제외하고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일찍 전문가의 길로 들어섰어요. 17살이 되자마자 일을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남의 집 가사도우미 일을 했어요. 물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강요에 의한 것이었죠. 제가 아들이 아니어서 집안에 도움이 되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제 편은 없었어요. 그나마 제 편이라 믿었던 엄마도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사라져 버릴까 울던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물론 환경에 의해 움직여야 할 때도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무기력해져서는 안 돼.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써야 하지. 그래야 기회가 올 거든. 그러니까 미영아 고등학교는 못 가도 너를 단단하게 하려고 힘을 내라며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린 여자애가 혼자서 마음을 다잡고 단단해지기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되새기며 지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들이 뭐였냐고요? 공부였어요. 공부야 책만 있으면 하는 건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에서 태어나 글도 모르시는 엄마를 보며 자랐어요. 할머니도 글을 모르셨고 당연히 저도 글자를 모르고 클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 저를 학교에 보내주자고 하신 건 엄마였어요. 여자도 글을 읽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학교는 보내주자고요. 평소에 말없이 어른들 말씀과 아버지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던 엄마가 강력하게 고집을 부리자 아버지는 윽박지르고 화도 냈어요. 하지만 엄마는 등 돌리고 누워서 글도 모르는 여자가 이름도 못 쓴다는데요 라며 일어나지 않고 밥도 안 하고 빨래 안 하고 이틀 동안 버텼어요. 그 고집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학교에 보내주기로 했어요. 가방도 없이 보자기를 싸서 둘러매고 학교에 다녔지만 좋았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다 재밌고 즐거웠거든요. 집에서 걸어서 1시간을 나가는 학교였지만 힘든 것도 모르고 다녔어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설 때 온 가족이 저를 째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어휴 빨래며 부엌 일이며 할 일이 태산인데 애가 잘 맞나 팔자 좋다. 하등 소용없는 딸을 뭘 한다고 학교를 보내고 돈을 쓰게 하는지. 응거리는 할머니의 말도 저는 상관없이 학교에 갔어요.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도 시험 100점을 맞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엄마만 몰래 부엌에서 공책과 시험지를 보면서 이게 다 맞았다는 거지. 아유 우리 미영이 누굴 닮아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 잘했다 잘했어 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건 남동생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제가 3학년이 되고 동생이 1학년이 되자마자 엄마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오로지 관심은 동생뿐이었죠. 동생이 태어나고 쏠렸던 관심을 잠깐만 제가 빌렸던 것 같았어요. 10살 남짓 아이에게 그런 상실감을 가지게 하며 아들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게 엄마의 마음이었나 봐요. 동생이 학교 가기 시작하고 제 시험지는 아니 오히려 제 시험지는 보이면 안 되는 존재였죠. 동생은 받아쓰기도 70점을 넘은 적이 없었고 시험도 50점을 못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100점짜리 시험지는 눈에 가시 같이 느껴졌나 봐요. 할머니가 저에게 설치니 우리 용수 앞길이 막히는 거야. 내가 뭐라든지 어디서 여자를 학교를 보내서 좋은 기운 다 뺏기고
아들을 막힌이라고 하는 말에 흔들리던 엄마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는 얼마 뒤에 제가 100점을 받아 웃으며 가지고 간 시험지를 보지도 않고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러니? 아유 정신없어라면서 인상을 쓰고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 후로는 쭉 제 시험지를 본 적도 없었고요. 제가 책이라도 보고 있으면 두리번거리며 시킬 일 없나 살필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저를 경계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앉아있지 못하게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번갈아가며 그러니 저는 잠깐 쉴 시간도 없었죠. 저는 그래도 공부가 좋았기에 시험 때가 되면 줄줄 외우면서 공부를 했어요. 시험 때가 아니어도 책을 보는 걸 좋아했기에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동생은 동네 아이들과 뒷산에 가고 냇가에 가서 물놀이를 했죠. 그래도 훌륭하다, 남자답다, 씩씩하다, 장군감이네. 3대 장손의 위력은 그렇게나 세더라고요. 저는 그 위력 앞에 해방군 같이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아무렇지 않았어요. 애초에 집안에서 저는 딸로 태어난 짐짝 같은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때는 엄마가 아닌 제가 고집을 부려야만 했어요. 중학교에 가겠다고 교복 맞춰달라며 일주일을 울었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혀를 차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보내주라고 하셔서 갈 수 있었죠. 할머니는 그때 악을 쓰며 돈이 썩어나요. 저 영감이 노망이 났나. 아가씨 무슨 중학교까지 보내요. 아주 나를 잡아 잡수라고 했죠. 국민학교 다녔는데 중학교는 다녀봐야지 보내줘. 대신 다 키우는 건 미영이 내가 다 해라 알았지라며 저를 중학교에 가게 해주더라고요. 느닷없이 허락을 해주니 좋기는 했지만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어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시내에 사시는데 중학교도 못 나오면 시집도 못 가고 돈 벌러 가기도 힘들다고 말을 해서 중학교에 보낸 거였어요. 한마디로 쓸모 없어지지 않게 중학교까지는 보내려고 했던 거죠. 동생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돈 벌어 보탤 사람일 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말도 안 해주니 온 가족이 제가 학교에 다니는 걸 더 못마땅해 하고 눈을 흘겼어요. 그 눈총을 받는 건 제 몫이었고 그렇게 눈총을 받아도 저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냈는데요. 하지만 공부를 잘하면 안 됐어요. 이왕이면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동생이 기가 죽어서 제 공부를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해도 안 가고 어이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편하게 앉아 공부만 할까봐 그런 거였던 거겠죠. 아궁이 불을 떼고 닭장에서 달걀을 꺼내 나올 때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할머니가 쫓아와 악다구니를 쓰며 머리를 쥐어박았어요. 욱해서 대들다가 아버지가 내리치는 빗자루로 혼이 나기도 했어요. 감히 중학교까지 보내놨더니 버릇없이 할머니께 대든다는 이유에서였죠. 아버지는 항상 할머니 편이었거든요. 엄마도 그래서 힘들어했고요. 그 바람에 할머니는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집안에서 제일 컸어요. 할머니는 아주 혼쭐을 내라. 어디서 저게 글자 좀 읽는다고 유세를 떠냐. 아가씨가 저렇게 드세니 집안이 잘 될 턱이 있냐. 아주 할미를 잡아먹겠다. 우리 불쌍한 용수는 누나가 설치니 괜히 기가 죽어서 공부를 못하지라며 아버지를 부추기고 큰 소리를 냈죠. 그럴 때마다 억울했지만 참아야 했어요. 까딱하다가 학교를 정말 못 다니게 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할머니의 말에는 그 정도 힘이 있었기에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리고 저를 혼내던 그 말끝은 항상 그러게 학교를 애초에 왜 보내가지고 이 사달을 만드냐. 애미가 저 모양이니 그 딸년이 저 모양이지. 내가 뭐라든지 학교로 왜 보내냐고라며 엄마까지 함께 혼을 내기도 했고요. 그런 할머니 말에 엄마는 뒤돌아 눈물을 닦으며 항상 죄인처럼 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식구들을 보며 한마디도 안 하다가 허기침을 하며 동생을 데리고 방에 들어갔고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위아래로 흘겨보며 하고 싶은 거 하면 조용히 살아. 분란 만들지 말고. 아휴 돈은 돈대로 쓰고 이게 무슨 난리야라고 화를 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나면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에도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주문을 외우듯 혼자 삼키며 참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 참을 수 있었어요. 아마 장학생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교생으로 오신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이야기를 곱씹고 또 곱씹었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데 꿈이 없다고 하지. 왜 꿈이 없어? 너처럼 머리 좋은 아이가 집이 어려우니 그렇다고 꿈이 없으면 어떻게 해? 다 방법이 있어라며 제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는 법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따뜻하게 그런 말을 제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멋져 보였죠. 저도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날부터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어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꿈을 가슴에 품었기에 저는 행복했고 집안의 구박도 견딜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까지 보내만 준다면 그 어떤 구박과 멸시도 다 참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지원은 거기까지였고 안 보내주더라고요. 아무리 울고 난리를 쳐도 아무도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중학생이 된 동생은 그렇게 용돈도 주고 학교에 신고 다닐 고급 신발도 사주면서 제가 고등학교에 갈 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억울해하며 엄마에게 제발 고등학교에 보내달라고 하자 아유 이 눈치 없는 계집애 그만큼 했으면 이제 집에 보탬이 될 생각을 해라. 어떻게 너는 온통 너 생각만 하니? 너는 이 애미도 너 동생 용수도 보이지도 않니? 할머니 할아버지는 둘째 치고 너희 아버지 고생하는 건 어쩔 거니? 나도 그동안 한다고 했다. 철 좀 들어. 내가 공부는 해서 어디다 쓸래? 이 애미 속 좀 그만 뒤집어라라며 엄마가 제 등을 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니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며 다닐 수 있는 야간 고등학교를 알게 되어 그렇게라도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학교 요강이 담긴 통신문을 들고 집에 갔지만 소용없었어요. 벌써 제가 일할 곳이 정해졌다고 할머니가 부탁을 받은 집에 일을 가야 했죠. 말이 부탁이지 미리 돈을 받았고 제가 가지 않으면 돈을 물어내야 한다고 하면서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집에 오지도 못하는 곳인데 아무도 저를 잡지 않더라고요. 서운해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오히려 부잣집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나 진짜 가기 싫어요. 내가 왜 남의 집 가서 일해야 해요. 집에서 일 잘할게요. 제발 집에서 있게만 해주세요. 내가 다른 데 가서 돈 벌어 올게요. 제발요. 나는 뭐 이 집 식모 아니에요. 나한테는 왜 그래요라며 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기는 했지만 가서 월급 받으면 쓰지 말고 다 보내. 할머니가 다 달리 검사하시니 괜히 부잣집 같다고 헛바람 들지 말고 내 분수 깨달으면서 지내라며 제게 당부를 했어요. 할머니는 가서 부지런히 일해서 쫓겨나지 말아라. 우리 장손 용수 대학까지 보내려면 부지런히 벌어서 그동안 너한테 쓴 돈 갚아야지. 집에 있어봤자 헛바람이 들어서 공부한다고 설칠 것 아니야. 딸내미 중학교까지 보낸 보람이 있어야지. 아유 그 값을 이제야 치른다. 다행히 그 집에서 글 아는 애를 원한다. 그라니 얼마나 다행이냐라며 신이 났어요. 저는 집에서 그 정도 존재였던 거예요. 들인 돈만큼 거두어야 하는 존재. 가서 일을 하고 집에도 못 오고 고생을 하는 건 나인데 돈은 못 쓰는 존재였어요. 아낌없이 베풀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식은 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대접을 받는 건 동생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라는 걸 다시 알게 되었어요.
일을 하기로 한 날짜에 맞춰 엄마가 싸주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서면서도 울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도 못 치고 저를 내쫓는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짐을 안고 집을 나섰어요. 제가 나서는 집 대문 앞에서 다들 신이 나 보이더라고요. 후련해 보이기도 했어요. 동생이 누나 돈 많이 벌어서 나 새 운동화 사줘라고 소리치는데 보기 싫었어요. 얄밉더라고요. 동생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이었을 텐데 미웠어요. 그래서 그런가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펑펑 울면서 집을 나섰어요. 그렇게 가고 싶던 고등학교도 못 가고 남의 집 가사도우미 일을 가는 딸을 보고 누구 하나 몸 조심하라고 아프지 말고 잘 있다가 보자는 말이 없었어요. 엄마라도 함께 눈물을 흘려주길 바랐지만 엄마도 마지막에는 웃더라고요. 가족들의 표정을 보면 마치 제가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가족들의 그런 배웅을 받으며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가사도우미로 팔려가는 길이라는 게 허탈하고 귀가 막혔죠. 저만 슬픈 길이라는 것도 너무 비참했고 너무 울어서 머리가 아플 정도가 돼서야 눈물은 멈췄어요. 그래도 마음은 진정이 안 되고 자꾸 가라앉았어요. 가슴에서는 불길이 일어나는 것 같았고 머리에서는 폭풍우가 치는 것 같았어요.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던 아주머니는 저를 일하는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가는 내내 힐끔거리며 보더니 그 집 사모님들이 대대로 점잖고 좋으신 분들이야. 너무 걱정 말고 가서 시키는 것만 잘하면 탈 없을 거야라며 달래시려고 그 말을 들어도 마음이 진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이왕이면 좋은 분들인 게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제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걱정이 더 컸기에 그런 기대라도 하고 싶었어요. 아주머니를 따라 도착한 집은 대문부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배를 누르고 들어선 집 정원도 전 처음 보는 잔디가 깔린 집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져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가며 보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집이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따사롭고 여유로운 그런 풍경이었어요.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어요. 동경하던 풍경이었다고 할까요? 마치 미술책에서 보던 그림 같았거든요. 아주머니의 소개를 받으며 마주하게 된 사모님은 아주머니 말씀처럼 인상이 좋으셨어요.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더 생기 있어 보였고요. 지그시 짓고 있는 미소가 더 그렇게 보이는 것도 갖고 보기 좋았어요. 자세도 꼿꼿하고 행동도 조신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게 멋져 보였어요. 우아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인사를 했어요. 제가 꾸벅 인사를 하며 김미영이라고 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때에도 제 얼굴을 마주보며 눈을 맞추는데 그 모습이 인자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미소를 짓고 저를 보던 사모님은 울었니? 눈이 많이 부었네. 으이고 어쩌나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많이 속상했구나. 부모님도 많이 서운해 하시지. 내가 자주 집에 보내줄게. 앞으로 잘 부탁한다라며 나긋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네라고 대답을 하다가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아무도 제가 집을 떠나는 걸 서운해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도 못하면서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가만히 안아주시는 사모님의 품에서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올게요라고 하자 제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괜찮아, 아직 17살밖에 안 된 내가 가족들하고 헤어져 일을 하는 게 왜 안 속상하겠어. 우리 잘해보자 알았지라며 달래주셨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직접 제가 지낼 방을 보여주셨어요. 깜짝 놀랐죠. 부엌 곁에 방이었지만 너무 좋았거든요. 도배도 깨끗하게 되어 있었고 작은 책상과 서랍장도 있더라고요. 그 서랍장 위로 깨끗한 이불이 깔끔하게 개어져 있는데 정갈해 보였어요. 눈이 동그래져서 방을 살피는 저를 보며 정리한다고 했는데 내가 딸이 없고 여자 형제도 없어서 어떻게 방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을 해. 준비해 줄게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모님이 너무 고맙고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시골에서 마구잡이로 배운 것들은 그 집에서 써먹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제게 하나하나 알려주며 일을 가르쳐 주시는 사모님이 감사했어요. 정갈하고 깔끔하게 뭐든지 하시는 그 솜씨에 감탄을 할 뿐이었어요. 제가 실수를 해도 일이 익숙하지가 않지. 차근차근히 해라며 배려해 주셨죠. 가끔 내가 처음 시집을 와서 친정에서 배운 대로 하는데도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런데 미영이는 손에 안 익어서 더 힘들겠지. 괜찮아, 처음부터 다 잘할 수가 있나.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천천히 해. 대신 미영이가 잘하는 것도 많잖아라면서요. 저는 배운 것들을 수첩에 적고 익숙해지도록 신중하게 일을 했어요. 과일 깎는 법, 주스나 차를 내는 법, 상을 차릴 때 접시 놓는 법, 옷 개키는 법, 이부자리 개어 놓는 법, 그릇 정리해 놓는 법, 수건 개어 넣는 법 등등. 일하러 와서 오히려 사모님께 배우는 게 더 많았죠. 부지런히 배우고 다음번에는 실수 없이 하려고 애를 썼고 잘해 놓으면 뿌듯해졌어요. 그런 저를 사모님은 칭찬해 주셨고요. 그런 사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 더 열심히 일했어요. 서점에 들러 살림 잘하는 방법이 적힌 주부 대백과 같은 책을 보며 공부도 했죠. 사모님은 그런 죄를 남편인 사장님께 자랑하듯 이야기하시며 여보 미영이가 머리가 좋아요. 뭐든 공부하면서 어찌나 꼼꼼한지 몰라요. 기특해라고 하셨어요. 사장님은 그런 죄를 보며 책 좋아하니라고 물으시고 내 예전부터 집에서 몰래 책 보고 그랬어요. 읽는 걸 좋아해서요. 할머니가 헛바람 든다고 책 못 보게 하셔서 대놓고 못 봐요라며 웃었어요. 그런 제 대답에 사모님 부부는 크게 웃으시더니 간간히 책도 사다 주셨어요. 저도 그런 며칠 밤을 새서라도 그 책을 다 읽고 또 읽었어요. 그렇게 모은 책은 어느새 책상 옆 한쪽 벽에 쭉 세울 정도가 되었죠. 그 책들을 보면서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재산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갈 때는 그 책들은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보면 일하러 가서 눈치 없이 책이나 사모았다고 할 테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으면 사모님께서는 집에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집에 다녀오는 길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사모님의 배려를 무시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집으로 향하곤 했죠. 집에 다녀갈 때마다 이 돈이 맞아. 엄청 부자라면 월급을 더 안 주던지. 꾀부리지 말고 부지런히 해. 그래야 돈도 더 받지. 눈치 없이 굴지 말고. 아주 부잣집이더니 일하는 애까지 잘 먹여서 맨질맨질해진 거 봐라. 몸에 좋고 그런 것 좀 잘 챙겨서 가지고 와. 동생 챙길 생각은 안 하지. 누나라고 하나 있는 게 저렇게 동생 챙길 줄을 모르니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처럼 속상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할 정도로 귀담아 듣게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사모님 덕분이었어요. 뭐든 잘한다 해주시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모님 때문에 제 자존감이 많이 생겨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어떤 말을 듣든지 중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쌓일수록 저는 그동안 채워지지 않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도 더 잘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살림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5년을 일하며 집안일도 부잣집 예법도 많이 배웠어요. 일이 손에 완전히 익으니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응용해서 더 나은 방법도 있고요. 사모님은 제게 우리 미영이 어쩜 이렇게 무릇 배운 건 아니지도 않아. 오히려 다음번엔 더 잘하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 고마워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 사모님 곁에서 저는 밝게 클 수 있었어요. 마음의 응어리가 깎이고 깎여 다듬어지면서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죠.
제가 하는 일은 가사도우미였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가족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그 사람들이 가져보지 못한 부드러움을 저는 배운 것 같았거든요. 그 사이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바람과 다르게 대학은 못 가고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을 한 후였죠. 그 자랑스러운 장소는 집안의 골칫거리로 자랐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웃 학교와 싸움을 일삼다가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요. 학교를 가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놀기 바빴던 것 같아요. 출석 일수가 모자라 졸업이 안 되는 걸 사정을 해서 졸업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생 정신 차리게 한다고 아버지가 해병대에 가게 했다고 했어요. 제가 가사도우미로 가고 나서도 동생에게 핑계거리는 저였어요. 공부 잘하는 누나도 고등학교 안 가고 돈 버는데 나같이 공부도 못하는 놈이 무슨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 이러다 돈이나 벌러 다닐래라면서요. 동생의 입에서 그렇게 제 이름이 나오고 나면 할머니는 또 큰 소리로 화를 냈겠죠. 아가씨 가르쳐 놔서 장손기가 다 죽어 이런 사달이 났다면서요. 저를 어떻게든 집안에서 흔적도 없게 만들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아오는 모습도 마땅치 않았겠죠. 반가운 건 제가 아니라 돈뿐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동생이 군대에 가자마자 제 혼처를 알아본다며 선자리 날짜 잡게. 다음번에 집에 오는 날 미리 정해서 연락 줘라. 한 번에 선 보이는 거니까 그래야 두 번 일을 안 하지라고 하더군요. 저는 결혼은 아직 안 하고 싶어요.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무슨 결혼이요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그런 게 통할 리 없었어요. 여전히 가족들에겐 제 의사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속 터져서 울면서 일하는 집으로 돌아온 저를 본 사모님은 놀라셔서 미영아 왜 그래? 집에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울었어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엉엉 울면서 사모님 집에서 저 선 봐서 시집 가래요. 저 시집 가기 싫은데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해보고 결혼해서 묶여 살기 싫어요라고 털어놓았어요. 진짜 그냥 그렇게 시집 가기 싫었거든요. 그럼 미영이 뭘 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우리 집 일만 할 거야. 저는 고등학교도 마치고 싶고 대학도 가고 싶어요. 물론 이룰 수 있는 꿈은 아니지만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꿈은 못 이루더라도 대충 아무에게나 시집 가고 싶지는 않아요라면서 답하며 또 울었어요. 그런 저를 가만히 보시던 사모님은 그럼 미영아 공부해 볼래? 전부터 보면 미영이 너가 머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공부하면 잘할 거야. 내가 오시 이후에는 방해 안 하고 시간 줄 테니까 해볼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모님 아들이 쓰던 고등학교 책들을 주셨어요. 저보다 4살 위라고 하셨는데 군대에 다녀와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걸로 우선 연습하듯이 공부해보고 본격적인 건 나중에 더 준비를 하자. 검정고시라는 게 있더라.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대학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대. 아니면 야간 고등학교라는 것도 좋고. 미영이는 성실해서 잘할 거야. 대신 대학에 합격하면 내 소원도 하나 들어주기로 약속하자.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시는데 사모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처럼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도와주시면 진짜 열심히 할게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일도 2배로 하고 더 잘할게요라며 사정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23살이 되어 다시 시작한 제 공부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야간 고등학교에는 저처럼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아이들도 있었고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언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서로 의지가 많이 됐어요. 처음에는 다시 공부를 하려니 잘 안 됐지만 점점 늘었어요. 과목마다 점수도 맞았고 그런 저를 사모님은 칭찬해 주셨어요. 집에는 월급만 보내고 가지 않았는데 선보라고 사람을 통해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사모님이 이제 겨우 일이 익숙해졌는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조금만 더 제가 데리고 있게 해주세요라며 저 대신 얘기해 주셨어요. 집에서는 부잣집 사모님이 그러시니 별말도 못하고 포기하는 듯 했어요. 3년을 집에도 가지 않고 공부했어요. 대신 사모님 집 일을 열심히 했죠. 점심때까지 빨래며 청소 일을 다 해놓고 저녁 준비까지 하면 학교 갈 시간이라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어요. 숙제가 있으면 학교 마치고 와서 다 하고 잤고요. 주말마다 한 주 동안 배운 것들을 복습하느라 저녁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제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시려고 사모님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단어를 외우다가 졸아도 좋았어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으니까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게 제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 기회를 허투루 날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성적이 좋았거든요. 사모님과 사장님이 해주시는 칭찬도 기분이 좋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한 발짝 다가가는 기분이어서 벅차더라고요. 혹여나 대학을 못 가게 되더라도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그만큼 하고 싶었던 공부였고 그 자체로 좋기도 했던 거죠.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는 동안 동생은 군대에서 제대를 했나 보더군요. 찾아왔더라고요. 돈 좀 달라고요. 그런데 집에 다 붙이고 돈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용수야, 내가 받은 월급 다 집에 보냈는데 돈이 어디 있니? 너도 군 제대하고 했으면 일을 해야지.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야라고 했더니 그 사이 더 거칠어진 동생은 제게 손을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야, 너 집에도 안 오고 돈만 보낸다며 봐서 시집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꿍꿍이가 있으면 돈도 숨겨놨을 거 아니야. 내놓으라고 돈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모습이 아버지와 할머니를 닮아 소름 끼치게 싫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거기 무슨 일입니까? 누구세요라며 사모님 아드님이 오셨어요. 오랜만에 집에 오신 차에 제가 동생에게 협박당하고 있는 걸 보신 거죠. 건장한 남자가 다가오자 동생은 놀랐는지 뒷걸음치면서 도망을 가더군요. 누구야, 미영아 괜찮니라고 물으시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동생이에요라고 답을 하고는 헐레벌떡 동생 배웅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로도 동생이 몇 번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사모님과 사장님이 돌려보내셨어요. 그러는 통에 제가 집에서 어떻게 지냈고 왜 고등학교를 못 갔는지 들으시게 됐고 동생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다는 걸 아드님께 들으셨는지 잘 막아주시더라고요.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는 사모님 내외분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약속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도 2배로 하고요. 대학 입학 시험을 볼 때까지도 제가 진짜 대학생이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대학이라는 곳이 제게는 멀게 느껴졌어요. 시험을 잘 보면 당연히 대학엔 합격하는 건데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시험 잘 보라고 도시락도 싸주신 사모님의 정성을 생각하면 꼭 붙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긴장이 되지도 않았어요. 실감이 안 나서요. 시험을 치르고 나오면서 진짜 내가 시험을 치른 건가 싶어서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러 가서도 안 믿어졌어요. 지역 사범대에 제 이름 석자가 적힌 게시판을 보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26살에 저는 가정교육학과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어요. 다른 과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실전 경험이 많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과를 지원했어요. 만약에 대학에 간다면 말이죠. 사모님은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합격이지라며 반기고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리며 다 사모님 덕분이에요. 감사해요라고 답을 했어요. 사모님은 그런 저를 안아주시며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장하다. 우리 준혁이도 성적이 좋았는데 당연히 합격이지. 기특해 해주셨어요. 하지만 대학에 가는 건 무리였어요.
일단 등록금도 없었고 사모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으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했으니까요. 그저 합격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게요. 그간 제 상황 봐주셔서 감사했어요. 덕분에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도 봐보고 좋았어요. 진짜 꿈 같았고요. 이제는 제자리 잘 지키겠어요 라며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사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어머 미영아 이게 무슨 말이야. 왜 대학을 안 가? 이거 가지고 대학 가. 내가 주는 퇴직금이야. 힘들게 공부해 놓고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말했던 소원 들어주라는 말 기억하니라며 물으시더라고요. 사모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고 있는데 그 소원 지금 말해도 될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너무 갑작스러울 수도 있지만 내 소원은 우리 미영이가 우리 준혁이 짝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우리 준혁이도 좋다고 하더라고. 내가 틈틈이 준혁이한테는 물어봤거든. 미영이 8년 동안 지내면서 서로 잘 알다 보니 미영이만 한 짝이 없는 것 같아서. 미영아 우리 진짜 이제 가족하지 않을래? 혹시 우리 준혁이가 마음에 안 드니라고 하시는데 딸꾹질이 날 정도였어요.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요. 제가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을 못하자 사모님이 웃으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영이만 좋다고 하면 내가 집에다 연락을 드려볼까 해. 미영이 집에서는 전부터 결혼 이야기 하셨으니까 내가 먼저 찾아보려고 해. 대학 다니면서도 우리 집에서 그냥 다니고 우리도 이제 미영이 없으면 허전해서 안 될 것 같아. 물론 이제 일은 하지 말고 약혼을 하고 학교 마치면 우리 준혁이도 임용될 곳이 준비 중이니까라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 손에 들린 돈봉투도 진짜인지 아닌지 꿈을 꾸는 게 아닌지 싶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위해 주시는 분을 세상에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났어요. 사모님 아들도 정중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내심 좋아하던 때도 있었죠. 감히 넘보지 못할 상대라고 생각해서 포기했지만 그랬던 분과 제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모자라 대학도 다니고 임용고시까지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게 너무 꿈 같았어요.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까지 해주신다는 사모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을 제가 먼저 만나서 상황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찾아갔죠.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더 엉망이 되었더군요. 할아버지는 와병 중이셨고 할머니는 더 사나워졌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운이 빠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합격증을 보여주며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일하는 곳 사모님이 고등학교 공부도 시켜주셨는데 대학도 보내주신대요. 일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월급은 못 보낼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저 잡더니 저러고 다닐 줄 알았다. 아주 배가 불렀구나. 저러니 우리 용수가 마음을 못 잡지. 시집이나 가지 뭐 대학. 웃기고 있네 하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댁의 아드님과 결혼하자고 하세요. 아드님도 좋은 분이고요. 지금 서울에서 사범대 졸업하고 임용고시 준비 중이신데 저 대학 다닐 동안 약혼하고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큰 소리로 웃더라고요. 그래 돈에 팔려가는 거냐? 어쩐지 너를 공부시켜주는 게 그 조건이었구나. 한참 모자란가 보지. 그래 부잣집에 시집이라도 가서 우리 용수 뒷바라지 해야지. 내가 아주 멍청이는 아니구나라고 하더군요. 그런 할머니에게 제가 따지려고 하던 그때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미영이도 할 만큼 했죠. 미영이 그 집 아들 좋은 사람이라는데. 아 용수 그놈 뒷바라지 할 게 뭐 있어요. 망나니 같은 놈 정신도 못 차리고. 사람 노릇도 못하는데 뭘 뒷바라지를 해요. 부모 도움 못 받았는데도 기특하게 대학까지 간 애한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라며 아버지가 나서시는 걸 보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보내준 돈도 잘 썼어. 많이 보탬이 됐어.
일하던 집에 시집 가면 괜히 일만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일 소개해준 아주머니 이야기 들어보니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들었다. 우리가 너무 처져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놀랍더라고요. 한 번도 제 편에 서서 말한 적 없던 아버지가 할머니를 막아서셨다는 게요. 할머니도 놀랐는지 아버지를 째려보기만 할 뿐 뭐라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엄마는 땅을 내려다보면서 눈물만 닦고 있었어요. 제가 없었던 3년 동안 부모님도 많이 변했구나 싶었지만 여전한 할머니를 보며 과연 내가 사모님 댁의 한 식구가 돼도 될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모님 내외분들이 저희 가족을 보시고 실망하시지 않을까. 정말 됐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잘해도 할머니가 계속 똑같으면 그럴 것 같더라고요. 남동생도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자존심만 세우면서 괜한 어장을 놓을 것 같아서요. 전에 저를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며 폭력적으로 행동한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사모님 내외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아하고 멋지신 분들이었어요. 고상하고 점잖은 말투로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면서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기세에 눌린 가족들은 쩔쩔매더라고요. 조용하고 나긋하게 단아하니 오히려 허둥지둥하기 바빠 보였어요. 전형적인 강력한 약자의 유형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특히 할머니가 그랬어요. 트집을 잡아보려 해도 외형적으로 풍기는 것부터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상견례를 하고 약혼식을 했어요. 사모님 집 마당에서 했는데 모여든 손님들의 기세에 눌린 탓인지 동생도 얌전히 있다가 조용히 돌아가더라고요. 무사히 약혼식을 치르고 사모님 아들과 저는 간간히 데이트도 하면서 교류를 했어요. 집에서 만나다 보니 따로 데이트를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화도 보고 그런다면서라고 하시더니 데이트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한동안은 적응이 안 되어 부끄럽기만 했어요. 대학이라고 해도 약혼자는 서울에서 다니고 저는 지역에서 다니다 보니 다른 환경이었고 처음엔 서로에 대한 것보다 사모님 내외분에 대해 말했거든요. 그나마 사범대를 다닌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이야기 거리가 생겨서 질문을 했어요. 집에서 지나치던 것보다 더 상냥하고 웃으면서 설명해주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어머니께 미영이 며느리로 어떠냐고 여쭤봤었어. 어머니는 내가 이상해 보일까봐 어머니가 물어봤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 아들이 여자를 힐끔거리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 싫으셨나 봐. 그런데 어머니도 미영이가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더라고. 어찌나 다행이던지라며 말을 해주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혼자 설렌 적이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아직도 모를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제가 정말 몰래 좋아했거든요.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할 때 은근히 도와주기도 하고 간식도 사다 주던 사람이라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과는 달리 하얗고 곱상한 얼굴도 멋져 보였어요. 게다가 제가 선망하고 있던 사범대에 다니고 있었으니 제가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제게 먼저 관심을 갖고 좋게 보았다는 말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조금이라도 걸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학점도 높게 받았어요. 약혼자가 임용에 합격했고 저는 졸업을 했죠. 그리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임용고시까지 준비하도록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어렵지 않게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남편은 서울에서 임용이 되어 학교에 다녔고 저는 지역에서 임용이 되어 주말 부부로 지내야 했어요. 저는 지내던 대로 시부모님과 지냈고 그런데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친정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가자고도 안 했는데 먼저 그렇게 가자고 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과일이라도 사서 가면서 제대로 차리지도 못한 밥상에 밥을 2그릇씩 비워가며 싱글거리며 웃었어요. 별말도 없이 웃고만 있다가 오면서도 친정에 꼭 가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친정 식구들은 처음엔 어려워하더니 나중엔 고마워했어요. 아버지가 조심히 너한테 더 잘해줄 걸 미안하다. 고생시켜서 저렇게 좋은 사람이 짝이 될 만큼 내가 노력할 때 이 애비가 해준 게 없더라. 못났지. 머리 좋아서 공부하고 싶다는 게 잘못이 아닌데 그때는 예전에 내려오는 대로 아들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지. 딸이나 아들이나 다 같은 자식인데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고라고 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며 흑흑흑 소리가 새어나오게 울었어요. 그렇게 사과를 받았더니 마음이 좀 더 비워지고 남편 덕분에 친정 식구들과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잘 지냈어요. 동생이 정신 못 차려서 애를 먹긴 했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저도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잖아. 도움을 주는 것도 미래가 보여야 주는 거야. 부자들이 왜 부자인 줄 알아? 벌기도 잘 벌고 모으기도 잘 모으지만 쓸데없는데 돈을 안 쓰기 때문이야 라며 잘라버리더라고요. 그 덕에 저희 돈은 못 가져가고 부모님 돈만 쓰다가 경비원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조차도 부지런하지 못하면 못하는 일인데 한다는 걸 보니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걸 안 한가 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사는 법을 배우면서요. 저도 정년 퇴직을 한 지금까지 배우고 있어요. 자식들과 나아가 손자 손녀들까지 골고루 잘 지내고 배우는 법을요. 요즘엔 새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다 제 스승님들이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부지런히 살다가 평온하게 떠나고 싶네요. 얼른 가서 저희 사모님, 아니 시어머님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안 계신 동안에 저 이렇게 잘 지냈다고 자랑하고 싶거든요. 안 계셔서 너무 적적하고 전해달라고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요. 그러려면 남은 시간 알차게 배우고 또 배워야겠죠. 여러분들도 평안하게 사시는 날들이 이어지시길 바라겠어요.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